안녕하십니까. 터보레이터 TV입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자율안전 체계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개선을 하라는 것 같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책임을 따져서 묻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위험성 평가가 중대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사안전팀에서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협력사가 해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안전보건공단 등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전관리자가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하면 좋은데, 해야 된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또 이런 식의 고문이 시작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안전관리자들은 열심히 소설을 현장에 맞게 그럴싸하게 써야 인정받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위험성 평가 취지는 좋습니다. 진짜로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대재해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안전 확립이라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자료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행 산안법령 체계 내 원하청 기업 간 역할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 원청뿐 아니라 이제는 협력사, 즉 원도급, 수급 관계할 것 없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 과연 형평성이 얼만큼 갈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건 좋은 방안이긴 한데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례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 변경 논의, 이제 사업주 형사 처벌이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런데 이번 로드맵 발표하면서 처벌보다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징역이나 또는 벌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예 단정을 지었었는데 과징금으로 이렇게 처벌하겠다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사업주를 억누르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번 정부 쪽은 아마 사업주 쪽을 많이 편들어 주겠죠. 근데 사업주가 마냥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과 통합하는 것으로 고려. 이건 좀 상당히 좋은 방향 같아요. 이 법이 두 개다 보니까 이것도 간과할 수 있고 저것도 간과할 수가 있어요. 워낙 중대재해처벌법 하다 보니까 되려 산안법을 좀 안이하게 할 수 있으나 법이 두 개입니다. 과중처벌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예. 앞으로 안전관리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칠지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솔직히 정말 한계가 많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힘든 여정이 펼쳐질 것 같은데, 과연 안전관리자가 일을 잘하는 게 어떤 분야인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안전관리 업무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말 그대로 시공사 소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사 각 임원진이라든지
이제 심지어 우리 현장 소장 눈에 잘 드는 사람, 잘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뭐 다 그렇겠죠. 이 부조리나 뭐 불합리 같은 것은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변함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치까지 잘해야 돼요. 소장님이 하다 못해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본사 임원진에게 이렇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포장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사회생활은 자체가 건설뿐만 아니고 자체가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오늘의 키포인트는 위험성 평가가 또 다른 소설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협력사들에게 전파, 전달, 교육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협력사가 관리 감독자나 현장 소장 이렇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수급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협력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그냥 무조건 뭐 이제 세수 확보용으로 명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급하다 보면 협력사들도 많은 난관에 부딪힐 거고, 더욱 중요한 건 근로자 수준입니다. 근로자 참여를 엄청나게 유도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지금 고령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리 감독자들도 지금 구하기 어려운 시점이고 인원이 줄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얼만큼 따라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뭐 벌금이나 과태료, 뭐 이런 징역까지 때리는 상황이 오면 건설업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는 무너지는 거죠. 대기업만 살아남는 겁니다. 대기업만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잘못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해봅니다. 물론 이런 시도는 좋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을 즉시하고 현장을 파악해서 맞서가야지, 선진국을 모양 모티브로 한다는 것이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조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령화, 그 다음에 관리자 감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도 조금 저는 의심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이건 별도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를 통해서 우리가 근로자들 뿐만 아니고 관리자들 뿐더러 직장 건설업에 하시는 직장분들이 그나마 월 6회 이상을 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근로시간을 또 늘림으로써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과연 근로자들이 원하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워라밸, 기타 여가 등은 다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